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장경제학회 가을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저희 학회 주제는 규제는 당신을 움츠리게 하지만 시장경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문구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사실 상기 문구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있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라는 그런 말에서 착안해서 혹시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규제로 인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적잖이 억압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준비하신 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대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에 매우 유익하고 유용한 시사점이 많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용 교수님께서 그 개념을 좀 잡는 세션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쓰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학자다 보니까 똑같은 거 하는 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2012년도에 그 제도와 경제, 거기에 그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과 통화 정책적 시사점,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고 자세한 그 글을 이미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논문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뭐 결국은 관계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즘 이제 지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고, 그게 하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긴축을 통해 가지고 화폐도 걷어들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풀렸던 돈이 했던 그 좀 부정적인 효과들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 오스트리아 학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것과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닌 다른 연준의 그런 정책에 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왜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뭐 여기에는 마침 미제스 연구소에 여러 데일리 아티클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그것들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 쇼스탁 같은 분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이런 관점을 가졌다 하더라도, 제가 언젠가 송원재 교수인가, 저 시립대에 있는 그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토론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나가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그렇다고 해갖고 한은이 여기서 오스트리안들이 제안하는 걸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연준이 엄연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면에서는 그 전 세계 국제 결제 통화를 움직이는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셈이고, 한 나라 국가에서의 중앙은행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고, 다른 한은이라든가 다른 비국제 결제 통화를 관리하는 그런 중앙은행들은 실은 뭐 로컬하게 쓰이는 은밀한 의미에서 화폐가 아닌 그런 상태라서,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안 따라가고
그냥 우리는 일본처럼 그냥 그 일본은 실은 저 재정 적자가 워낙 커서 그게 발목을 잡아서 그 이자율을 따라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연준이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여기서 오스트리안이 말하는 것처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당장 뭐 써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장 이자율이라는 걸 갖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투자자, 소비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시점,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사실은 미래의 소득이라는 것도 미래에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배분인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배분인 셈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투자 재원하고 저축하고 어떻게 맞춰 나갈지, 그게 괴리가 있을 때, 그건 또 결국은 시장의 이자율, 가장 대표적인 그걸 조절하는 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이자율을 자꾸 통제하면서 시장 경제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일단 통상적인 패드의 그 여기 자료의 9페이지인데요. 통상적인 그 연준의 화폐 정책에 대한 관념이란 게 이걸 그 쇼스탁이 했던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경제 활동이 느려지거나 안정 궤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중앙은행은 화폐 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밀어 올려야 하며, 즉 그 낮은 이자율과 화폐 공급 증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경제가 안정적 성장으로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반대로 경제 활동이 너무 과열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화폐 조이기, 긴축을 단행해서 경제를 냉각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냉각시키는 것 속에는 경제를 안정적 성장 혹은 안정적 가격에 의해서 되돌리기 위해 이자율 인상하거나 투입 화폐를 감축시키는 걸 갖다가 그런 정책들을 이 긴축이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제스 하이에크가 발달을 시킨 이제 경기 변동 이론이란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저축이란 게 미래 소비를 위한 거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다만 그 속에도 이제 케인지언적인 요소가 오스트리안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냐면 미래 소비를 위한 거죠. 그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언제 얼마나 딱딱 쓸지 소비자들 그 정도까지는 케인지언의 인사이트랄까 이런 걸 오스트리안들이 받아들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자율이라는 게 현재 소비와 미래의 투자를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인터템포럴 코디네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이제 경제가 좀 통화당국이나 이런 데서 판단해서 좀 활발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갖고 그냥 이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결국은 생산 투자 이런 인터템포럴 코디네이션이 오히려 어긋나게 돼서 미제스나 하이에크가 불렀던, 그러니까 이 이자율 신호가 잘못됨으로써 마치 투자 재원이 인위적으로 낮출 때 그게 충분히 많아서 재원들이 투자할 저축들이 많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래서 잘못된 투자 동시다발적인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라스바드 같은 사람은 클러스터 오브 에러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게 발생한다는 이야기고, 그게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투자 자원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그 돈이 또 풀린 돈이 그 자산 시장에 들어가고 부동산 막 그냥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지금 현재 이제 잠재적으로 레고랜드인가 뭐 거기서부터
이제 시그널을 보이기 시작한 PF 대출들이 굉장히 어려워 이제 나중에 그게 결국은 오스트리안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신호에 의한 그 클러스터 오브 에러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게 다시 말하면 미제스가 그 벽돌에 비유해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면 건축 자재인 벽돌이 실제 공급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주고 그래서 잘못된 투자로 귀결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벽돌이 모자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지속 가능하지 일종의 그 진실의 순간이 이제 오게 된 셈이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거에 대해 갖고 최근에 이제 코크레인 같은 사람이 생산 구조환 결투라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힉스가 하이에크한테 제기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이에크 보고 뭐라 그랬냐면 소비자들이 진짜 예를 들면 진짜 선호는 현재 소비를 많이 하고 저축은 미래 소비인 저축은 적게 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통화를 팽창시켜서 시장 이자를 낮추게 돼서 그렇게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자기의 소비에 철저해 가지고 현재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생산 같은 게 거기에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하이에크가 제가 보기에는 힉스가 마음에 들 정도로 잘 설명을 사실은 하이에크가 런던에 가서 그걸 발표하고 이랬을 때 영국의 아주 그 뛰어난 그 천재들 칼로 힉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이에크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다가 다 케인지안으로 돌아섰는데 그때 지금 이 쿠크레인이 했듯이 그림 뭐죠 11페이지 그림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현재 소비를 위한 투자 쪽으로 재원도 올라가고 그러나 또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시장 이자율이 그 더 긴 생산 과정이 긴 우회적인 생산 그런 쪽에도 투자가 더 많이 되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일종의 그러면서 중간재는 굉장히 그 생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소비재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중간재 결핍 때문에 에러가 생기는 어떤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힉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케인지언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 그냥 상상을 좀 해봤는데 그 내용이 이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코크레인이 그래서 그런 힉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실제로 오스트리안 그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해 가지고 그 컬츠너 교수나 이런 분들은 소비재 쪽에 더 말하자면 그게 더 많아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 100%그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바로 이런 코크레인의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그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그리고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저 시간상 또 여러분이 이미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측면에서 생략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논문을.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통화 긴축으로 통화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스트리안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미 과호 투자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이자를 갑자기 올린다 해요. 그게 과호 투자가 아니게 되는 예를 들면 이미 그 건설에 많은 건설을 위해서 많이 투자했던 것들이 그게 다시 뭐라 그러나요? 찰흙 같은 모델을 쓰고 재화가 하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아무데나 전환 다른 용도로 바꾸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 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현실 세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진 부작용을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걸 재미있게도 쇼스탁이 미제스가 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11페이지 마지막에 미제스도 디플레이션은 결코 그 직전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세미나에서 그는 종종 이런 과정을 자동차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반대 방향에서 후진하여 다시 그를 치는 자동차 운전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 인위적으로 그 이자율을 낮춰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호에 의한 그 투자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다시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상황에 어쨌든 뭐 잘 안 되는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되겠고 뭔가 어떤 것들은 모자란 것들은 또 중간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확 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통화를 갑자기 확 줄여버리고 이러면 거기에 새로운 상황이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래서 뒤로 한번 이 자동차에 친 사람을 뒤 후진해 갖고 한 번 더 치는 거랑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미제스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결국은 그 이전의 상태, 그렇게 하면 교정될 것 같은 그런 오해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었던 적이 세계 제1차 대전 때, 그때는 고정환율, 일어나기 전에 이제 고정환율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게, 제가, 4.86으로 됐네. 그러니까 그때 영국 1파운드가 4.86달러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비 같은 걸 치르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국이 파운드를 많이 실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찍어갖고 시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1차 대전 끝날 무렵에 약 3.5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50에 맞게 다시 리밸류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맞춘 고정환율을 했으면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이게 또 완고한 옛날 영광, 영국의 그 파운드화의 영광 이런 걸 부르짖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게 옛날 4.86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사고 방식이나 다시 또 긴축을 해서 이전으로 가면 또 모든 게 좀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게 사고 방식이 좀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오스트리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자율 결정을 말하자면 시장의 소비자의 시간 선호랑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자꾸 억지로 그걸 어긋나게 해서 한꺼번에 뭐 경기를 잘 되게 한다 혹은 또 뭐 너무 과열되니까 낮춘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자율을 그런 것들 조정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다른 시장 가격을 통제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걸 인식하듯이 이자율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양적 완화라 그래갖고 말하자면 막 돈을 뿌려놨던 걸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민간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연준 같은 그걸 다 돌려주고 난 시점부터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뭐 통화를 더 늘리고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다가 만기되면 그냥 그거 찾는 정도로 할지 그건 뭐 선택의 여지는 조금 어느 게 좋을지에 대한 논쟁은 가능한데 어떤 걸 선택하든 이제 더 이상 자꾸 이 통화 양과 이자율을 조정해서 원하는 대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다. 오스트리아인들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걸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뿌려놓은 돈에서 어느 곳은 모자라고 소비가 모자라고 또 생산도 모자라고 이게 그거의 표현은 결국은 가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개별 재화들에 대한 중간재든 뭐든 그것들이 잘 움직이도록 해갖고 그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다 따라가기는 그 이런 식 그 제안을 한은이 그대로 연준이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뭐 할 수 있는 거는 연준한테 너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 제안하는 정도 이상은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는 그 외환 시장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다른 방식으로 조정, 그 급격한 시장 자의적인 그런 변화가 아닌 형태로 좀 적응할 시간을 주는 어떤 방법은 잘 연구하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게 더 좋을지 어떨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준한테 기대되는 어떤 통화 뭐 이렇게 과열되면 어떻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연준이 이 경기 조절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지금처럼 갑자기 또 올려버리고 그러면 미제스 말처럼 한번 그 잘못된 투자 때문에 한번 혼나고 다시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뭐 저 예를 들면 지금 뭐 4점 몇 프로 지금 5% 그런데 도대체 정확하게 몇 프로 가야 이게 소비자들 선하고 이게 잘 아예 연준의 그 정책 비전의 거기에는 소비자들의 그것과 투자자 이걸 잘 이게 조화되도록 인터템퍼럴 코디네이션이 잘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쉬운데 어쨌든 뭐 오스트리안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린 것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건데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오스트리안 경기 순환 이론이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오늘 발제문에도 뒤에 가서 보면 1930년부터 해서 1970년대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 닷컴 버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게 잘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케인지안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레온 후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케인지안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스트리안 경기순환 이론으로 설명이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케인지안을 중심으로 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오스트리안 이 비즈니스 사이클 시어리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들은 좀 읽어보시면 이제 알 것 같고, 그 섹션 4로 가겠습니다. 경기순에 대한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 어떻게 반론을 하느냐면 김인석 박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ABCT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 시어리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이제 낮추게 되면 결국 그것이 투자와 소비를 이제 동시에 증가시키게 돼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서 이제 경제가 붐을 이룬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투자와 소비가 이제 플러스 관계를 갖는 걸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ABCT의 모형 특성상 그렇게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ABCT 모형을 받아들여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게 소비와 투자가 그 플러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붐이 계속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를 하면, 근데 오스트리아 내에서 이 투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소비재 부분에 사용되던 생산 요소가 투자재, 중간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넘어가서 거기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주류 경제 케인지안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해서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 시오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니들은 왜 플러스라고 자꾸 주장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거 이제 같은 얘기인데, 생산 요소가 소비재 산업에서 투자재 산업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 요소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규모 그 실업이 발생하느냐 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부음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면 거꾸로 나중에 이게 머스터가 왔을 때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래서 이게 실업이 발생할 수가 없다, 너희들 모형으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케인지안이나 주류 경제학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쿠르그만이라는 사람, 뭐 들롱이라는 사람, 뭐 퀴긴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카플란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내용은 조금 워드는 다른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 rational expectation에 기초한 에서 이제 비판하는 건데, 이 rational expectation에서 그 비판하는 건 뭐냐면, 오스트리아인이 계속해서 그런 대규모 그런 실업, 이런 것이 그 대규모 과호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실업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rational expectation에 따르게 되면 이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rational expectation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예상을 하면 균형 가격을 전부 안다는 거예요. 균형 수준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면 이미 그거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이제 라크만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툴락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합리적 기대를 기업가들이 한다고 한다면 이 경기 순환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기 평균 금리를 사용해서 그거 균형이 어떻다는 걸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순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rational expectation theory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거기 rational expectation을 보면 경기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건 unexpected monetary policy가 있을 때만 일어난다. 이게 바로 유명한 이제 루카스 크리틱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제 반론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주류 경제학, 케인지안을 비롯한 주류 경제학에서 투자와 소비의 동시가 증가한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 반론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신고전학파, 주류 경제학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하냐면 투 섹터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부분과 생산 부분, 소비재 부분과 생산 부분을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죠. 왜냐하면 중간재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N섹터입니다. N섹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화해가지고 투섹터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오스트리아에서는 N섹터로 보고 주류 경제학에서는 투섹터로 보느냐? 그게 바로 자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자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재고, 자본재의 시장 가치를 자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레고가 있는데 레고의 비행기 모형을 만든다고 그럴 때 주류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스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피스가.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그렇지 않죠. 피스가 다 달라요. 그래야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 똑같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그걸 비행기 모형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생산함수에서 나와요. y equals f of KL로 해서 K로 전부 대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프레임워크에서 보면 투 섹터 모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을 수밖에 없고 한쪽이 줄면 한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ABCT는 그래서 과잉 투자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소비재가 줄어서 이 생산적으로 넘어갈 때 주류 경제에서는 이걸 과잉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과잉 투자가 아니라 과호 투자예요. 과호 투자. 그 기업가들이 이 소위 말해서 자원, 아까 뭐 김석 박사도 얘기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그냥 고정돼 있는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착각한다는 거죠.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 투자를 유도를 해서 과호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호 투자가. 그 다음에 이 과잉 소비는 그럼 소비가는 왜 증가하느냐? 똑같다는 얘기죠. 통화량이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바로 새로 통화를 입수한 사람은 마치 자기 소득과 부가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죠. 이것도 머니 일루전의 일종의. 그래서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안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오스트리안의 그 프레임워크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이 자본을 동질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음이 쫙 증가하면서 이제 뭐냐면 소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물 부분 섹터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비재의 가격하고 이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산 요소가 다시 고차 단계 소비재 산업으로 넘어가긴 해요.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자본재에서 쓸 수 있었던 그 자본재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대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원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스트리안에서는 이 캐피탈 컨섬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죠. 거기 부음 기간 동안에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본재를 과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라고 그러면 새로운 자본재가 증가를 해야만 그걸 우리가 과잉 투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기존에 있는 자본재를 왜냐하면 자본재가 증가를 하면 우리 자본재는 원래 그 감가상각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을 대처시켜 주든가 아니면 또 거기를 더 추가로 넣어야만 자본이 자꾸 증가해서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부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본을 소비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이거죠. 자본을 증가시켜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과잉 투자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류 경제에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잘못 이렇게 ABCT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을 동질적으로 보고 있는 데서 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기대에 기초한 대규모 가후 투자 이 비판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 기대라는 것은 각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과 똑같이 정확히 인플레이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 뿐만 아니라 뭐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바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못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면 잘못 대규모 과잉 투자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 기대 한때 유행했었죠. 이 합리적 기대 가정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경제, 그러니까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데서는 잘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리적 기대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모든 정보 그리고 경제 이론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경제 이론이 딱 얘기해주는 균형까지도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시스템이 변하고 경제가 변했을 때 경제학자들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사람도 얘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물며 그런 트레이닝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그런 금리가 인하를 됐을 때 단순히 이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 문제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도 제대로 못 하는데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 기업가들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을 빌려서 그냥 나이브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가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고용을 뭐 고용도 늘리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고용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진짜 그 리얼 세이빙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이 나와서 해서 자기를 고용한 건지 그 전혀 상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합리적 기대가 얘기하는 그 레프리젠터티브 그 기업가들이 비록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류를 범하는 기업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붐과 버스트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현재 주류 경제학에서 ABCD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자본을 이질적으로 보는 이 ABCT 오시리안 비즈니스 사이클 이것과는 달리 자본을 동질적으로 보는 데서는 이 한계 때문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평균적으로 체계적인 오류가 없다는 이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한 실제 기업가의 행동을 잘못 진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을 동질적으로 보는 것하고 가정하는 거하고 평균적으로 체계적인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실에 이건 잘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을 이질적으로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다르고 기업가들 간에 이 사회 경제적 배경 사건에 대한 해석 능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ABC가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현실에 기초한 이론이 현실을 다 더 잘 설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류경제학, 현실과 동떨어진 이 주류경제학은 제가 볼 때는 실험실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실험실 경제학을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류경제학도 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런 ABCD, 그 오시리안 비즈니스 사이클 티오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 경제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토론 발제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제문에 그 쇼스타 그 칼럼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이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오스트리안 경기 변동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뒤에 이제 발전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자율이 결정되는 곳,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 그럴까요? 그거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부분이 철저히 분리를 구분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페드나 이런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통화량에 대한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을 멈추는 게 아니고 이자율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자율을 건드린다 해서 화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쇼스탁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디플레이션 관점에도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 디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면 소위 말해서 그 통화를 갑자기 긴축을 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이지 만약에 그 통화 팽창으로 인한 어떤 버블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은 이거는 치유 과정의 하나로서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은행에 의해서 조작된 또는 의도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이지 어떤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좀 구분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발제문의 이제 결론 부분에서 연준이 이제 화폐 조작과 이자율 조작 멈추라는 이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 동감을 하고요. 쇼스탁도 이제 여기 언급된 칼럼 이후에 또 다른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칼럼인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복지부동이 최선의 정책이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손 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스트리안 학파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발제문에서 연준 내지는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뭐냐면 시간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도 시간 시장에서 가격이고 또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화폐 구매력, 우리가 인플레이션 문제도 하나의 가격인데 그 가격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그 발제문에서 아쉽다고 할까요? 그 부분인데 이걸 좀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화폐 시장과 그 다음에 시간 시장을 구분하고 그래서 이자율의 결정 과정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확실히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으면 오히려 이 발제문을 이해하는 거나 또는 그 오스트리안 학파 경기변동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자율을 조작하는 것은 그 원인과 처방을 전혀 엉뚱한 곳에 찾고 있는 것이다. 라는 오늘 발제자의 얘기와도 일맥상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쇼스탁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신체를 공격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기생충을 보자. 여기서 인간 신체를 위협하는 기생충은 뭐냐면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생충이 바로 제거되어야 한다. 즉 통화 정책에 대한 개입을 바로 멈춰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건드려 가지고는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칼럼의 결론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화와 서비스 가격들이
가격들의 강력한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즉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인상하기보다 연준은 돈을 허공에 뿌려대기 위한 모든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계속 어떻게한 경기 변동 이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축과 투자의 의미를 보다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통합 팽창에 의해서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왜곡되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진짜 저축이냐 아니면 가짜 저축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나 저축이 뭐 돈이 아니고 생산된 생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뒷받침되는 저축, 그리고 실물로 뒷받침되는 투자, 이게 진짜 저축이고 진짜 투자인데 통합 팽창에 의한 것은 가짜 저축이고 가짜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경우에 미제스가 얘기하는 어떤 벽돌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왜 부음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버스트 쪽으로 가느냐라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 구조 간의 결투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늘어난 신용으로 소비재 구매를 고집한다면 이런 잘못된 투자는 오래가지 않아 곧바로 시정될 것이고 대침투 등으로 불릴 정도의 동시다발적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래가지 않아 곧바로 시정될 것이라는 말에는 아마도 그 투자가 고차제 쪽에서 저차제 쪽으로 또는 다른 얘기를 하면 고차제 저차제에서 중간제 쪽으로 투자가 옮겨가는데 시간이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투자와 생산 요소가 이전하고 옮겨갈 때 당연히 시간이 경과가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이 간과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우리 김 박사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클래시컬 뭐 케인지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니터리즘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리키다가 그 중에 하나로서 어스트리안의 매크로를 좀 가리키는 코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매크로 해가지고 뭐 김희석 박사님이 발표한 그 발표문에 나오는 그 하야키안 트라이앵글하고 론 오브 마켓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파서블리티 프론티어 그려가지고 세 가지를 연계시켜갖고 매크로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위적인 금리 인하나 이런 게 있을 때 갑자기 프로덕션 파서블리티 프론티어 밖으로 나와가지고 과잉하는 그 프로덕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북의 붐이고 그 다음에 버스트가 나온다 뭐 이런 설명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는 사실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부탁은 받았는데 김영신 교수님한테 근데 좀 막막했었던 토론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데 좀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스트리안 학파나 오스트리안에 기반한 어떤 논문을 보면 굉장히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제 같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1930년도에 공황, 최근에 나온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이 얘기할 수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어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 티어리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좀 추가가 됐으면은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흥미로운 뭐라 그럴까요? 토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논문을 읽고 준비하다가 지난 제가 되게 즐겨보는 경제학 관련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타일러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이제
마지널 레볼루션이라고 블로그인데 그 양반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블룸버그에다가 오피니언을 기고를 하는 건데 이번 주 주제가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 티어리였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몰라도 된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거를 막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매번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나면 불황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과 비슷한 설명을 하도록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현상이 이제 관찰이 됐다. 근데 지금 자기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 뭐 이거는 무시하고 한 2, 3년 전에 우리가 보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말 인베스트먼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그 인베스트먼에 이 익지스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말 인베스트먼에 대한 코스트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불해 나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지만은 이 코스트가 얼마나 될까가 자기는 굉장히 두렵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자율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닷컴이나 뭐 이런 회사들에서 뭐 쿠팡이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텍이라는 데서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어야 하는 인베스트먼트를 그걸 과잉 투자라고 하든지 과호 투자라고 하든지 해 나갔을 텐데 이게 더 이상은 프로젝트는 아직 안 끝났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가지 못할 거고 거기에 나오는 걸 이제 컨버트 시켜갖고 어떤 식으로든 팔아 넘기던 프로젝트를 끝내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 티어리를 접목을 시켜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섹시한 아규먼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2002년도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배우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오스트리안을 하신다는 분이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가장 아쉬운 점 중에 제가 오스트리안 이렇게 매크로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밥 루카스와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요. 오늘도 밥 루카스가 했던 기대가설 이론에 대해서 오스트리안이 이렇게 반박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밥 루카스는 자기가 하약이 내보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서 rational expectation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걸 접목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오스트리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안 사람들이 자기가 오스트리안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난 더 이상 오스트리안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오스트리안을 기반한 업적으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쫓아야만 됐었나 그런 훌륭한 업적을 적어도 다시 한번 오스트리안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아쉬웠다는 측면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티어리는 시작 자체가 인위적인 금리 인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위적인 그 외에 경제 성장론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제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당시에 배웠을 때는 이렇게 어떠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미래를 선호하게 되고 그 미래에 선호를 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미래 선호를 높이는 게 나타나는 건지는 아무도 설명을 해주는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성장론 측면에서는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 티어리나 그거에 베이스한 매크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제가 사실은 학생으로서는 오스트리안 이코노믹스를 배우는 가장 궁금한 점의 하나였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안지혁 교수님께서 한번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그러면 어떤 것이고 그거가 지금 현재 있는 경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경쟁 정책 현재 하는 경쟁 정책하고는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든 생각은 브릭앤몰탈이라고 부르는 지금까지의 시장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다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시장이 티핑 마켓이라는 거죠. 티핑이라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티핑 포인트라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티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상태 변화에 조금만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에 의해서 휘끄덕 넘어가 가지고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씨 되기 전에는 끓지 않고 이렇게 펄펄 끓는 방식으로 안 하다가 100도씨가 되면 갑자기 끓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기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임계점에 달한 것을 제가 임계시장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너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넘어지면 다시는 돌아서 엎어진 거를 다시 바꿀 수 없는 시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로 해서 티핑이라는 걸 번역을 해서 전복 임박 시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장에도 경쟁은 있습니다. 경쟁이 일단 첫 번째 이 시장의 특징은 경쟁이 일단 종료되고 나면 다시 그 경쟁으로 다시 백업해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더 마켓 컴피티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 내에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컴피티션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를 누가 가질 거냐 하는 장악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승자 독식이나 아니면 승자가 대다수를 가지는 시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장들하고 다른 경제적인 효과를 가진 게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같은 경제적 효과, 다시 말하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또는 한계 비용이 가깝게 니어 제로로 간다는 거, 또 글로벌 리치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다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독점적인 형태의 어떤 비중을, 시장력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묶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생산과 수요에 있는 모든 효과들이 한꺼번에 묶어진 거를 합쳐서 그것들이 시장력으로 작용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 중에 일부 생산 쪽에서 또는 수요 쪽에서 아니면은 비용이 아주 단가가 낮아가지고 자연 독점 같은 거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 이제는 이게 전체가 합쳐지는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게 승자 독식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후생을 가지는 거는 경쟁 기간만, 다시 말하면 플랫폼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1등이 될 거냐를 싸우는 그 기간만 경쟁자한테 이득이 되고, 그 이후 일단 티핑해서 넘어가고 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잉여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잉여 대부분 다 기업으로, 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이 잉여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거. 또 혁신을 통해서 다른 경쟁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싸움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그런 형태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만 남아가지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 경쟁이 끝나고 나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쪽 빨아먹는 형태의 시장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시장이 양면 시장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제가 썼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한 측면에서는 물물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비스는 공짜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구글 아니면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쓰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공짜죠. 공짜인데 거기에 이제 뭐를 우리가 내놓느냐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주목을, 이렇게 어텐션을 그쪽에다가 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그걸 레버리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광고나 수수료를 거기서 받는 모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초기에 투자를 그렇게 자기네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개는 투자자들이 돈을 내는 걸로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쿠팡이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들이 대부분 다 투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자기네들이 브릭앤몰타르 시장에서 재벌들은 대부분 돈을 은행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꼬다가 해결을 했는데, 여기는 투자자들이 직접 붙어가지고 그런 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 여기 첫 번째 양면 시장에는 직접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직접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내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이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유리함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죠. 전화를 개통할 때 그 사용자가 많을수록 내가 이익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걸 이제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고요.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쪽에 이용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에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누가 모이느냐면, 공급하는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다른 측면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이쪽에 많이 모이면 내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니까 나로서는 다양성과 가격에서의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두 효과를 합쳐서 그거는 양면 시장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물 교환하고 하면은 이제 대개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걸 광고를 붙이면 광고 수입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광고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가 뒤쪽에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자들이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데이터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0입니다. 그래서 이 공짜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재화의 교환 시장하고 다른 형태의 양상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에서 광고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입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인 모델로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시장을 획정하는 것부터 상당한 부분에 이제 뒤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경쟁의 핵심이 그 판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다시 말하면 세팅을 내가 장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문제로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을 장악하려고 하면 그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해서 딴 사람이 그걸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뭔가 프리엠티브한 인베스트먼트를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되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일은 외형 성장의 모든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플랫폼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가격은 퀄리티 어저스티드 프라이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원래 금전 가격은 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조절되는 가격은 뭐냐면, 그 SNS에서 내가 이용하는데 광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보시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페이스북에 내가 친구 맺은 사람들 기사가 쭉 떴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뭐 2개 가고 나면 하나 광고, 2개 가고 나면 하나 광고, 아니면 뭐 후루룩 해가지고 전부 다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SNS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벌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넣고 내가 실제로 중요시하는 걸 하는데 해설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하는데, 내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퀄리티를 떨어뜨려 가면서 나한테서 뽑아가는 건 더 많은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는 품질 조정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 투자 비용을, 천문학적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위너 테이크 올을 하면 나한테 장기 투자로 이익이 그냥 하는 투자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아마존이 계속해서 적자를 낸다든지 카카오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도 여기다가는 계속해서 돈을 꼬라박는다고 해도 계속 뭐 10년, 20년 꼬라박는데도 계속해서 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진입자가 이 아마존하고 대결한다든지 구글하고 대결하는 진입자가 들어오면 그 진입자가 들어와 가지고
돈을 모집하면 거기는 안 줘요. 그러면 그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킬존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다시 들어가 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시장 경제의 대부분의 브릭앤몰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에서 시장이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에브리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포메이션의 집합체니까. 그래서 가격을 쳐다보면 뭔가를 알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이 돼버리고 그게 품질 어저스트 됐는데 품질은 어떻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가진 데이터들을 모조리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로 알 수 있느냐면 과거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테이스트, 컨슈머 테이스트를 포함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거를 클릭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클릭을 안 했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도까지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집단에 속한 나를 어떤 성향을, 내가 이주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무엇 가지고 추출하느냐면 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샘플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걸 샀으니까 틀림없이 저걸 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레코멘데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데이터의 마지막 가공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쳐보면 실제로는 여기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용하고 소유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어프로프리에이트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실상 소비자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전행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와 이용으로 해서 전체 잉여를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체를 이윤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걸 한다는 거죠. 되게 그게 첫 번째 제일 처음에 프리미티브하게 시작하는 거는 데이터를 삼자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내 데이터인데 그거를 딴 사람한테 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에 뭐가 돼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체크하시죠. 이게 뭐 제3자 이용 동의 뭐 이렇게 하는데 선택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동의 하는 데다가 딱 치시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저쪽으로 넘어가도 아무 소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고객 맞춤으로 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그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임신한 사람이면 오늘서부터 계속해서 기저귀 광고를 계속해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그게 가격이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서 자기네 마켓에서 그거를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광고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인별 가격 차별, 다시 말하면 1차 가격 차별이라는 건 본래 경제학에서는 불가능했었는데 그 가격 차별이 되는 게 가능한 게 됐고, 또 하나는 표적 광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애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모집단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전체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 전체를 다 주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요즘 와서는 빅데이터에다가 머신러닝에다가 인공지능까지 합쳐서 분석을 하는 걸 가지고 나니까 이용자 행태를 조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뭐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면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랫폼이 시장 자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틀넥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병목지배력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병목지배력을 가진 게이트키퍼가 되니까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두르라고 하면 두르고 내가 두르지 말라고 하면 못 두르는 상황에 봉착하는 거예요. 앱스토어에 내가 너네는 이런 방식으로만 들어와,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페이를 쓰지 않으면 여기는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 지금 기존의 시장들하고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장이 소비자 행동에 중독을 조장을 하고 진입장벽화하는 부분이 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행동 편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저성 효과라는 거, 세일리언스 이펙트라고 부르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일리언스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마크업을 두드러지게 빨갛게 표시해가지고 그걸 하면 사람은 그거를 보고서 그거에 확 느끼고 그거를 중심으로 모든 거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 편향, 현실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가 그러면은 다른 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플랫폼들이 프레이밍이나 그 현상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중독을 유발하거나 충동 소비를 만들거나 검색 깊이 경향을 악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플러스 인공지능 분석을 가지고서 가능한 상태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자 행태가 진입장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행태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진입장벽인데 처음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경쟁을 설사 보장을 한다고 해도 이런 소비자 편향으로 발생하는 이런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거는 사실은 경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불명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접근이 통제된다는 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묶은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통 가격을 리스트 프라이스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데 가시면 가격을 얼마라고 써붙였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이 가격이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서 비싼지 안 비싼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최고 많이 변할 때는 아마존이 최고 많이 가격을 변경시킬 때는 한 품목에 대해서 하루에 27만 번을 변경을 시킨답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사람마다도 다르게 만들고 뭐죠? 물품을 그러니까 주는 사람마다 다 가격 차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형태를 취하니까 가격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소비자도 싱글 호밍이라는 건 뭐냐면 한 플랫폼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상품을 쇼핑을 하는데 11번가만 사용하고 다른 데는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싱글 호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단수 플랫폼을 사용할 단일 플랫폼만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가격 자체가 이게 비교를 안 하고 사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그 행동경제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기존 경쟁 정책으로는 이거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플랫폼이 시장이면서 독특하게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되게 시장은 시장이고 기업은 기업이고 이렇게 나뉘고 거래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있고 기업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면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은 시장이고, 미국 사람들은 이걸 애그로게이터라고 부르는데 총합기업이라고 제가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어요. 거대 플랫폼들은 다양한 이용자와 공급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이다. 거대 플랫폼들은 공급자와 이용자 관계를 완전히 통제하는 총합기업이다. 그러니까 총합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고유한 유용성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을 계속 모을 수 있어서 공급자들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는 최종 이용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런 기업을 총합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키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잉여를 전행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기존 경쟁 정책 가지고 여기서 이 기업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장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진입기업이 우선 맨데이터리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이 플랫폼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아까 설명을 다 드렸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지금까지는 인수하고 합병하는 거를 무조건 허용해 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은 한 시장에서 단일 기업인 경우나 아니면은 두 개나 하나 뭐 세 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합병하는 거를 제재를 받는 건 어떤 경우냐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합병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벤처들이에요. 뭐 인공지능 벤처, 무슨 뭐 기계학습 벤처, 무슨 뭐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뭐 물류를 뭐 혁신하는 벤처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 스레시홀드로 만들어 놓은 뭐 얼마 이상 기준, 가격 기준 얼마 이상 기준이 되는 어떤 뭐 점유율 시장 기준이 얼마 되는 뭐 그런 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자유롭게 그렇게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에는 누가 중요하냐면 그 조그만 것들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도 제일 처음엔 창고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다 창고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출발하는 점이 그런데 미리 알고서 그놈을 똑 따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이 인수합병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나서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면 그 기업이 게이트키퍼 능력을 키워나가고 경쟁자를 사실상 이렇게 옥죄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복되고 나면 스스로 경쟁이 재보장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존 경쟁 반독점 정책이 무력화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 가격이 0이에요. 그러면 이제 품질 조정된 가격으로 뭔가를 때려야 되는데 품질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하나도 디파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 정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장 획정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양면이 있는데 어떤 면에다가 시장을 획정할 거냐, 아니면 양쪽 면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시장을 획정하자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목이나 데이터하고 서비스하고 물물 교환하는 시장에서 과연 시장 획정을 뭘 가지고 할 거냐. 지금은 뭐 조금 이따 이제 정혜상 박사님이 뭐 그 허핀달 인덱스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오늘 아닌가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영업관행들이 경쟁정책적으로 함의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포크로저는 잘 인정이 안 됐거든요. 공정거래에서 그거는 프로 컴피터티브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프레데이션에 대한 것도 프레데터리 프라이싱 같은 거를 굉장히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뭐냐면 원고가 그거를 진짜로 경쟁에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증명하라. 또 실제로는 가격을 진짜로 올려가지고 얼마나 보상을 진짜로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걸 리쿠프먼트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전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기준을 가지고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프레데이션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M&A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래서 수직적 제약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행들이 이런 보틀넥 파워를 가진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분까지 과거에 우리가 후생 분석을 해놨던 것들이, 경제학에서 후생 분석을 해놨던 시카고 학파나 이런 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는 영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분석들이 이미 경제학자들 손을 통해서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피리칼까지 나오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경쟁정책하고 규제정책의 폴리시 믹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큰 틀은 뭐냐면 경쟁정책을 손대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경쟁정책은 지금까지 경쟁정책의 장점이라는 건, 반트러스트 정책의 장점이라는 거는 산업 구분 없이 모든 산업에 컴피티션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 다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이게 제너럴 프린시플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 규제정책이라는 건 특정한 산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정책을 보편적 규범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큰 손을 내서는 안 된다. 단 M&A나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비즈니스 프랙티스 관련된 부분들에서 다른 경제적인 후생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포세이 리갈이 아니라 포세이 룰 오브 리즌으로 바꿔가지고 실제로 경제 분석을 해서 그게 어떤 효과를 낼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도저히 이것저것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는 다이베스처라는 게 있으니까 분할이죠. 분할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프레데이션 같은 경우도 입증 책임을 원고에서 피고로 바꾸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하고 그러니까 뭐 물류 아니면 유통 이런 것들하고 한꺼번에 묶어진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것들에 대한 거를 분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필수 설비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오픈 억세스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FERC 그 뭐죠? 그 저기 전기통신위원회 라고 부르는, 우리는 지금은 그게 뭐라고 그러냐, 통신위원회라고 부르나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부르나요? 그런 쪽으로 그쪽에서 했던 망 중립성 관련된 부분, 또 오픈 억세스와 관련된 부분, 번호 이동성이라고 부르던 걸 이제 데이터 이동성이라고 부르는 거 플러스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원하면 다른 쪽으로 내 데이터를 공격할 수 있는 거,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소비자가 데이터를 소유하는 거에 대한 거를 지금처럼 기업만 일방적으로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데이터를 옮기고 싶으면 이리 옮겨달라 저리 옮겨달라 하는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팔러시들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경쟁당국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규제당국이 따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경제학회에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시장경제를 전공해 가면서 시장경제를 주창하는데 규제를 가급적이면 없애자고 하는데 노력을 하던 사람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느냐면, 여긴 진짜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시장에서의 얘기만 아니고 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람 대여섯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지금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뭐 트위터의 팔러시를 바꾸면 그게 곧장 제너럴 퍼블릭이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한 7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면 민주주의가 과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정리한 거는 두 사람의 의견을 두 곳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 정리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나칸이라고 지금 미국 FTC 의장하는 사람, 33살인가 4살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지 스티글러 인스티튜트에서 미국 학자를 포함해서 한 300명이 같이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 판단하기를,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고 서로 저하고 다른 의견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런 거에 플랫폼 역할을 못 해가지고 구글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먹혀서 나중에는 아예 그런 것들에 싹도 없는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소비자 잉여갖고 고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먹을 게 없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 토론회 장을 여는데 이런 쪽의 의견하고 그런 쪽의 의견하고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인데요. 물론 이 주제가 엄청나게 오래됐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논의를 본격화하자 이제 소상공인 단체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규제 완화 논의가 아마 이제 무산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 이슈가 되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슈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간이 비일치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마트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중소마트로 쇼핑을 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고서에서 과연 대형마트와 중소마트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볼 거냐면 결국에는 그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 간의 대체 정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분석 방법은 이제 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제 교차가격 탄력성을 연구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판매량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교차가격 탄력성을 추정을 해가지고 대체 정도를 훨씬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판매량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 제가 쓰려고 하는 접근 방법은 예전에 이제 스티글레와 셔윈, 그 다음에 슬레이드로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 간의 가격 간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들이 서로 같은 시장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장에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와 아주 비슷한 연구로 캘린스 페퍼가 있는데요. 이분은 뭘 했냐면 그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4개의 햄버거 체인의 매장들의 햄버거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그 햄버거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햄버거들 간의 대처관계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제가 이제 기존 연구 살짝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지만 기존 연구들이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유통업체의 수, 고용 또는 매출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 연구는 이제 중소마트와 대형마트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지를 봤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기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연구는 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연구는 대형 유통업체가 또는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이나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업체의 수나 고용 또는 매출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상당히 이제 유명한 게 저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 최앤정 교수님들의 논문이 있는데 이분들 논문에 뭐 일단은 근데 분석 결과는 단순합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들어갔더니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했다. 물론 몇 프로 감소했다 이렇게 양적 이제 추정을 했죠. 그게 있고 최근에 서영구 조춘환 교수님 논문도 이제 그렇게 유명한 편인데요. 이분들은 그 신한카드 가맹점들의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엇을 봤냐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했더니 대형마트 소비, 그러니까 매출도 감소했지만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도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해서 과연 그러니까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했더니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는데 그 매출 감소분이 과연 어디로 이전되는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전통시장이나 소형마트로 간 게 아닙니다. 대형마트 매출 소비가 감소하니까 중형마트나 아니면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또는 온라인 마트로 갔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전통시장의 그 서비스 수준을 오히려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됐습니다. 그 서비스 수준은 이제 카드 결제 시행률로 측정을 했는데요. 오히려 대형마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거죠. 대형마트 진입이죠. 대형마트가 진입했더니 주변 전통시장의 카드 결제 시행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즉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페이퍼도 있고요.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혼잡비용이 증가했다는 페이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했더니 오히려 농수산 분야 매출이 감소했다는 페이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그 대형마트 영업 규제나 출점 규제로 인해서 득을 봤다는 게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제가 뭐 소개는 안 했지만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들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뭐 소개는 안 했는데요.
설문조사가 10편이 있으면 그중에 5편 정도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했더니 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했다. 그런 논문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런 설문조사 방식의 연구도 있지만 우리가 실증 데이터, 그러니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쓴 논문 중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우리에게 득을 줬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이제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데요. 그 국외 문헌을 보시면 대형마트의 진입이 경쟁 업체들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월마트가 들어갔더니 월마트가 들어간 그 입지 주변에 경쟁 업체들의 가격이 어떻게 됐냐,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외국 문헌조차도 이제 대형마트와 중소마트 간의 경쟁 관계, 가격 경쟁 관계를 본 페이퍼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외국에는 일단은 뭐 특히 미국에는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없고요. 당연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없고 유럽에는 조금 있긴 있지만 그 있는 것조차도 중소마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 사례들은 이제 대형마트와 중소마트 간의 경쟁 관계를 본 사례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사용한 자료는 이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서울시 월별 분기별 자료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자료가 가격인데요. 이 가격 데이터는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 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겠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서울시 25개구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그리고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및 가공식품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1년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를 보면 조사 대상 유통업체 수가 259개이고요. 제품 수는 약 84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균형 패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표본 기간 동안에 최소 150개 이상의 유통업체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그렇게 선택하니까 3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제품 수는 3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유유 같은 경우는 그 조사 대상 유통업체 수가 209개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비비고 왕교자는 이제 153개로 가장 적습니다. 통제 변수로는 이제 서울시 구별, 뭐 주거 인구, 유동 인구, 뭐 임대료, 차량 통행 속도, 아파트 전세 가격 등을 이제 통제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건 이게 제가 사실 7년 전에도 한번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는 임대료나 유동 인구 같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그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제 이렇게 출처를 해서 구했고요. 뭐 요약 통계량은 가격은 이렇게 되겠고, 뭐 통제 변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서울시 구별로 이렇게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3대 대형마트와 기업품 슈퍼마켓은 이제 대형마트로 분류를 했고 일반 슈퍼마켓은 이제 중소 슈퍼마켓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마트 중에서 킴스클럽이 있습니다. 이 킴스클럽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대형마트로 분류했지만 하나로클럽은 그 규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슈퍼마켓으로 분류를 했고 여기서 중소 슈퍼마켓으로 분류한 일반 슈퍼마켓은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네마다 가면 뭐 코사마트, 웰빙 슈퍼 이런 정말 개인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소규모 그러한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자, 추정 모형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공간 자기 회귀 모형을 이용을 했는데요. P는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노그를 취했고 여기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보고자 싶은 거는 여기 앞에 보시면 람다 B, 람다 S, 람다 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들의 반응을 추정하는 이제 그 개수들인데요. 람다 B는 뭐냐면 대형마트들끼리, 그러니까 주변 대형마트가 어떤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해당 대형마트는 얼마만큼 반응하냐, 그거를 람다 B로 측정합니다. 그럼 람다 S는 뭐냐, 스몰, 이제 중소 슈퍼마켓끼리 주변에 있는 중소 슈퍼마켓들이 평균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해당 중소 슈퍼마켓은 얼마만큼 가격을 반응하냐, 그게 람다 S입니다. 자, 람다 D는 뭐냐면 이제 다른 규모의 유통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올리면
해당 재화에 대해서 중소 슈퍼마켓은 얼마만큼 반응하냐, 요걸 이제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방법은 이제 뭐 이렇게 공간 가중 행렬을 뭐 구축해가지고 뭐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람다 B와 람다 S, 람다 D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람다 B의 추정치의 부가 플러스이면은 결국에는 대형 마트들끼리 판매하는 그 해당 재화는 대체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마이너스이면 이제 보완적 관계.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0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람다 S, 람다 D. 특히 람다 D가 중요한데요. 람다 D의 추정치의 부가 플러스이면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 제품이 서로 대체적 관계, 즉 경쟁 관계에 있단 말이고, 마이너스면 보완제, 그리고 0이면 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추정 방법은 이제 켈렌젠이 예전에 제안했던 방법인 2SLS 방법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제 분석 근거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표 4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32개 제품. 뭐 표 6에서 진라면을 보시겠습니다. 진라면을 보시면 람다 B, 람다 S, 람다 D가 있는데요. 먼저 람다 B의 추정치가 0.305로 유의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대형마트가 있고 그 특정 대형마트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진라면의 가격을 1% 올리면 그 해당 대형마트는 평균적으로 약 0.31%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람다 S는 0.307인데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요거는 주변 중소 슈퍼마켓들이 진라면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1% 올리면 그 해당 중소 슈퍼마켓은 약 0.31%를 올린다.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체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람다 D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 대형마트들이 평균적으로 진라면의 가격을 1% 올리면 해당 중소 슈퍼마켓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32개 제품이 쭉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32개 제품 중에서 8개를 제외한 24개 제품이 대형마트 간의 대체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 슈퍼마켓 간 마찬가지로 32개 제품 중에서 24개 제품이 대체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다른, 즉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격 간에는 그러니까 제품 간의 가격에는 이러한 공간적 가격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2개 제품 중에서 26개 제품이 독립적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에는 경쟁 정도가 뭐 높지만 다른 규모의 유통업체 간에는 경쟁 정도가 낮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냐면, 만약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시기나 목적 또 수량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각 유통업체, 그러니까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입니다. 각 유통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소비자 그룹이 분할되어 있어서 서로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것과 이제 비슷한 연구가 이가미 페이퍼가 있는데요. 주석에 있지만, 아니 각주에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즈별로 비교를 해서 연구한 논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영업 규제가 없기 때문에요. 영업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지금은 이제 폐지됐지만 한때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영업 규제가. 그래서 이가미가 이제 그걸 분석했는데, 이가미는 어떤 걸 봤냐면, 좀 글씨가 작지만은 대형 슈퍼마켓은, 이건 진입입니다. 저는 이제 영업 규제는 아니지만, 이가미는 대형 슈퍼마켓이 진입하면은 대형과 중형 슈퍼마켓을 대체하지만,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소형 슈퍼마켓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서강대 전현매 교수님도 비슷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대형마트, 우리나라 경우 대형마트가 진입하니까 중소 유통업체의 고용수가 증가했는데, 고용수가요. 특히나
되게 전문적인 업체들, 그러니까 빵집이나 옷집 또는 뭐 미용실 이런 업체, 이런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형마트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대형 아니면 중형 또는 창고형 아니면 온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마트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 법에서 보호의 목적이 되고 있는 소형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경쟁 경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자,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결국에는 전통시장과 특히 중소유통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뭐 제 연구 결과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도 그렇고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서 또는 출점을 규제해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가 이득을 봤다는 논문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가 없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침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더욱이 뭐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유럽 국가들에서는 있었지만 목적 자체가 중소유통업체 보호가 아니고 종교활동 보장이나 아니면 근로자 휴식금 보장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최근에는 지금 완화 또는 폐지되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이즈별로, 그러니까 중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만 규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 역사상. 그리고 일본이 있었는데요. 일본마저도 지난 1998년도에 법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워낙 소비자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심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이후 소비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본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98년도에 법 자체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헝가리가 한번 시도했다가 바로 1년 만에 그러니까 그 법 자체를 폐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효성도 없고 뭐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하루빨리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정책 도입을 할 때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이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은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정혜상 교수님의 연구 자체가 이런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결국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미시 이론에서는 게임 이론을 통해서 균형을 도출해내게 되는데, 결국 게임 이론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최적 대응 함수를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해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인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인지 전략적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그에 대한 의미를 대체자인지 보완제인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시장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를 결론 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결론은 구조별로 유통업체를 나누게 되었을 때 동일한 구조 내에서는 경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규모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 대체 관계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함의는 규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주말 영업 제한을 한 규제의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소규모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연역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상력을 가미해서 어떠한 논의를 앞으로 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좀 더 탄탄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주제로 조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은 이제
규모 간에 대체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대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많이 밝혀진 사항인데, 대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그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과 아니면 소규모 마트 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물론 엄격한 연구보다는 표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이러한 것을 밝힌 논문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의 대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인적 분할 그리고 소비자의 분할에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가 좀 더 있으면 이런 결과적인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하신 데이터가 물론 2007년도에도 하셨지만 지금 데이터가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 거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규제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즉 규제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선택할 수 있었던 걸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규제 전에서 생각했었던 어떤 대체관계와 규제 이후에 생각했던 대체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규제 전에 뭐 대형마트든 전통시장이든 간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대형마트 가서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사게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소규모 마트 가서 좀 필요한 걸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 간의 어떤 보완성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응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양을 늘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대형마트를 갔을 때 구매하는 양을 늘려버리게 되어서 이제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할 내용들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소규모 마트를 이용하기보다는 대형마트에 더 많은 양을 구매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관계가 오히려 더 끊어져 버리게 되고 서로 보완관계가 서로 또 낮아져 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규제라는 아니면 제도를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전적으로 했던 시장 분석과 사후적으로 했던 시장이 양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양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더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즉 이런 연구 결과가 앞으로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규제 자체가 사람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의를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데이터의 한계나 아니면 데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상품별 특성 자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일반화하려고 하면은 상품의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의 문제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산품이 아닌 다른 뭐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온라인 시장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분명히 시장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뭐 규제나 아니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의 시점에서는 뭐 온라인 시장 자체가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시장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바뀐 시장 내에서의 규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교수님의 의견에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온라인 시장의 확대 자체가 주는 영향, 규제에 대한 효과 자체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연구에 대해서의 확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하신 지금 연구 자체도 그것으로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제를 없애는 것 자체는 이제 연구와 사실적인 문제와 또 달리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익 집단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 의견 합치 이슈도 분명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간단한 의견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